정리 안 되면 저희도 더는 못 기다립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해를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호주에,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보내는 게 제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저는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화는 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을까요? 매달 300만 원을 보냈는데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실 절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 쪽에 부정맥 소견이 있습니다. 52살. 보험회사에서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숫자와 확률로만 세상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처음으로 확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저 사람들은 알까? 병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 스크롤을 한참 올려야 했습니다. 2주 전 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 학비 보냈어. 확인해봐. 답장은 아내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응, 고마워. 그게 다였습니다. 15년 전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만 끝나면 돌아올게 라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원래는 5년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5년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를 계산해서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화는 용건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학기 등록금. 작은애 생활비 좀 더 필요해. 집 렌트비가 또 올랐어. 저는 그 요청들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이 눈앞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난 몇 년간의 통화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20분씩 이어지던 통화가 작년부터는 3분, 5분으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거의 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그것부터 낯설었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한국 좀 들어갈게요.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아들이 도착한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게이트에서 나오는 아들의 얼굴에 어딘가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들은 창밖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얘기해요. 그 나중이 다음 날 밤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로 갑자기 앞당겨졌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계신 둘째 아드님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되면 저희도 더는 못 기다립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상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원금까지 합치면 이제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큰아들을 깨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애가 재작년부터 친구 소개로 어떤 투자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큰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자기 돈으로 부족해서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끌어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투자 자체가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고 작은 애는 그 돈을 메우려고 급하게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알고 나서부터라고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신 돈 중 일부를 몰래 그쪽에 갚는 데 썼대요. 아빠한테 말하면 화병 나서 쓰러지실까봐 아니면 당장 여기로 날아오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돈 때문에만 연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렌트비. 그 요청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자서 아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등록금 이야기처럼 포장해서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는 그 남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는 거야, 정확히. 아내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안도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큰 액수는 아니라는 사실이 그때는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 정리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신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은 정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아들과는 그 뒤로 처음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제 기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그 말을 하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왜 여태 혼자 끙끙 앓았어? 무서웠으면 무섭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실망할까 봐요.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큰아들은 사흘 뒤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오래 두드려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낼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돈이 무엇으로 쓰이는지 서로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아내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나한테도 좀 나눠줘. 답장이 오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당신도요. 그게 다였습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6글자를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사정을 안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